자, 이 퀴즈입니다. 요즘 그 배우 이시영 씨의 냉동 배아 임신 논란이 한창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땡땡땡땡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정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배우 이시영 씨의 냉동 배아 임신 논란과 관련된 퀴즈라고 합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배우 이시영 씨가요, 이렇게 얼마 전에 냉동 배아를 이식받고 또 둘째 임신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단숨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최정화 기자,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배우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최근 SNS에 자신의 글로 현재 임신 중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요. 예. 일단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사실은 이 둘째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시험관 수술을 받았으나 이 배아 이식 완료를 하지는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아지면서 네.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시영 씨가 일단 결혼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2017년도에 9살 연상의 요식업 사업가와 결혼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슬아의 이 아들을 처음에 낳았었는데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에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게 3월에 헤어졌는데 지금 임신했다라고 알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시영 씨가 직접 이렇게 SNS에 글을 남깁니다. 네. 이 배아를 최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는데 마지막에 배아 폐기를 앞두고 도저히 폐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식을 결정했다. 하지만 뭐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둘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가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시영 씨가 올해 43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조금 더 자기 결정권을 좀 더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네.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혼 후에 배아를 임신한다는 거는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시영 씨 전 남편도 냉동 배아 이식을 반대했다 이렇게 이시영 씨가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남편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이시영 씨가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는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성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시영 씨가 SNS에 장문의 글을 썼는데 여기를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때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라 네.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후회를 2번은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천사 같고 그리고 힘든 결혼 생활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것에 내가 그 원망했던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큰 행복을 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간다라는 이유로 배아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아이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영 씨 이 사례에서 주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냉동 배아 임신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과학 전문가 이독실 전문가 여기 모셨는데 그럼 일단 냉동 배아 임신 이게 정확히 뭡니까? 네, 생식세포를 얼리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냉동 난자나 뭐 정자를 널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에는 난자의 경우에는 뭐 미혼 여성이나 난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젊을 때 먼저 네. 채취를 해서 이제 얼리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정자의 경우에는 질병 치료, 내가 항암 치료를 할 거라면 그 전에 혹은 내가 기증을 하기 위해서 냉동 전자를 쓰기도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냉동 배아의 경우에는
이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 상태고요. 이렇게 배아 상태를 냉동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냉동 보관을 했을 때 네. 나중에 해동을 하고서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착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실제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수정돼서 냉동 보관되어 있는 배아를 이제 자궁 환경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 이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어머니의 이제 자궁 내벽에 붙이기 위해서 그 상태를 보고서 실제로 우리가 채취했을 때 예를 들면 3일째 수정한 다음 3일째 만약에 얼렸으면 그때와 같은 환경이 되었을 때 적절하게 다시 이제 착상을 시키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과학의 발달로 이렇게 냉동 배아를 임신까지 할 수 있다니 이 난임 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시영 씨 상황을 두고요, 여론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뭐 마지막 기회다, 또 대단한 모성애다, 큰 삶의 의미가 될 것이다라는 찬성 입장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상대의 동의는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거부를 했다면 폐기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아빠 없이 태어나는 애는 무슨 죄냐라는 극단적인 또 반대 의견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어떤 부분이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시영 씨 말을 보면요. 먼저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가 되어 갈 때쯤 이 냉동 배아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상대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신은숙 변호사. 배우자 동의 없이 이 배아를 임신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하고 친모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부분에 보면은 네. 그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 같은 경우는 친생 추정이 미쳐서 이혼한 전 남편의 자녀로 이제 과거의 호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3월에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혼 날짜와 출생일을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보건대 300일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아이로 이제 출생 신고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냉동 배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친부를 결정하는 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판례를 우리가 보면요, 사실혼 부부에 있어서 네. 두 사람이 결별을 하면서 여자가 출산을 원해서 남자한테 제안을 하기를 정자만 제공을 해주면 내 아이를 올려서 그다음에 본인과는 무관하게 양육을 하겠다 하고 출산한 다음에 그 자녀가 아빠를 상대로 해서 인지를 청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뭐 법원은 확고하게 친자 맞다라고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녀 간의 이제 어떤 관계를 이어가다가 출산만은 원하지 않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난자하고 정자를 제공할 당시에 서로 동의를 했고, 다만 시술만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친생을 부인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편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여서 냉동 배아 이식을 반대는 했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 하려고 한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일단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금 남편이 돕겠다고는 하지만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돕겠다고 하는 부분이 내 이름으로 내 아이를 친생자로 가족관계 등록은 안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현상에 있어서는 인지청구를 했을 경우 등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그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친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실수를 해서 둘째를 출생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해 보면 그 가능성 또한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윤리법에서 난자하고 정자를 제공해서 네. 배아를 생성할 때 제공하는 데에만 동의를 하게 돼 있지, 그것을 실제로 냉동 배아를 그 폐기 이전에 시술하는 데에서 추가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 법을 이게 미루 해석해 보면 최초의 난자하고 정자를 제공할 때 출생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이 좀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쟁점이냐면 자, 이겁니다. 윤리적 논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냉동 배아는 누구의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배아를 냉동했을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이 동의하에 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이혼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럼 이시영 씨의 경우에는 이 냉동 배아의 누구의 소유라고 볼 수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판례에 확고한 태아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네. 태중에 있는 태아까지는 생명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냉동 배아에 대해서 생명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 직접적인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려지는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그 배아 상태, 냉동 배아 상태로 있을 때는 서로가 동의해서 생성된 거지만 착상을 해서 임신이 됐을 때는 태아로 봐서 네. 생명을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 출생과 관련해서 또 누구의 것인가라는 판단은 어렵고 생명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미국에서는요. 이 냉동 배아 때문에 소송을 당한 여배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시트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우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소피아 베르가라라는 이 여배우인데요. 굉장히 네. 매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전 약혼자 닉 로에과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이 약혼 당시에 체외 수정으로 만든 냉동 배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2013년도에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하고 냉동 보관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성 쪽인 닉 로앱이 배아를 출산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오. 일명 배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하라 그러면서 소피아에게 이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가해자로 이 규정한 굉장히 좀 특이한 소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일단 이 주장을 듣고 네. 이 남성의 그러니까 닉 로앱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아. 일단 이유는요. 양측이 과거에 이 서명한 계약서에 서로의 동의 없이는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피아의 동의 없이 이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또 쟁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요, 이겁니다. 양육권 논쟁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갖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 이시영 씨의 전 남편 역시 그 둘째 출산과 또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일단 신은숙 변호사님. 냉동 배아로 임신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경우에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겁니까? 100% 배우 이시영 씨한테 가게 될 건데요. 일단 이시영 씨는 자신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남편의 동의도 없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인지한 이후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100% 이시영 씨에게 양육권이 인정이 될 텐데 다만 친권과 관련해서 그럼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민법이 개정돼 있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출생을 해서 전 남편 성이 아닌 어머니 이시영 씨의 성을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시키고 당연히 양육권도 이시영 씨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남편은 네. 본인이 법적 책임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양육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양육비로 예. 책임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 출산 전에 동의가 없었을 경우가 있다면 이 가정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출산 전에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남녀가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불과 15년 뒤에 네. 본인의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인지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해라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같은 경우도 친자관계를 검사를 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하면 양육비를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것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요. 오늘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퀴즈 이겁니다. 배우 이시영 씨의 냉동 배아 임신 논란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땡땡땡땡도 있다.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신숙 변호사님 혹시 추정이 되세요? 어떤 정답인지? 냉동 자궁. 냉동 자궁.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라든가 각 네. 기관들을 오. 이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냉동 자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불임부부한테 상당히 좋은 소식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정답이 맞을까요? 혹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냉동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냉동 인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나라 첫 냉동인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단 50대 남성이요. 한국 냉동인간 보존기업 크리오 아시아 측에다가 네.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80대 어머니의 시신을 보존하고자 신청을 한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에는요, 이 냉동 보존 시설이 없어서 현재 이 시신이 러시아의 그러니까 협업기관에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신청자가 100년 동안 시신을 이 냉동 보관하는 데 드는 금액이 네. 운송비를 일단 포함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당시에 들었습니다. 당시 금액이고요. 그렇다면 이 심리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을 냉동 보관하게 될까 그랬더니 이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냉동 보존을 의뢰하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희박하지만 이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 냉동 보관한 시신을 그 당시 의학 기술로 다시 좀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좀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게 냉동 인간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뭐 냉동시키는 것 정도는 가능하죠. 네. 사실 뭐 냉동 배아가 가능한 것처럼 성체도 마찬가지로 냉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 프로세스를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생각보다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 1967년에 그래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임스 베드퍼트 교수님이 네. 본인이 사망을 하면서 냉동을 한 거예요.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생명연장재단에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당연히 아직 살아있을 때 냉동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망이 된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어렵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이라고 우리 체내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럼 세포가 터지게 됩니다. 삐죽삐죽하게 나오면서 손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게 급속 냉동을 시키되 어떻게 네. 냉동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사망한 후에 뇌가 사망하지 않도록 산소 공급을 최대한 손상이 없도록 산소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피를 빼내면서 보존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후에 결국에는 이 보존액이 완전히 차고 나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안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통은 불치병인 분들이 이렇게 냉동을 한 거예요. 지금의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네. 언젠간 치료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내가 치료되고 싶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은 냉동 기술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손상이 없는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 해동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해동도 그래요? 아무런 손상 없이 동시에 해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는 없어 보이는데요. 순장처럼 생사람을 매장하는 것처럼 이제 네.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사후에 냉동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찬반이 있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냉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로 냉동을 해서 설사 기술이 좋아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때는 주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이유인데 네. 그 사람이 혼자 부활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걸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측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 수목장 해주세요, 화장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듯이 내 시신을 냉동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이시영 씨 이야기로 다시 살짝 돌아와서요. 어쨌든 이시영 씨는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됐고 엄마 혼자서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최정화 기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오래전에 그 국내에서 유명했던 방송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 미혼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사례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허수경 씨, 방송인 허수경 씨의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자발적 비혼모의 대표주자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미혼모라고 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성을 말해요. 그런데 비혼모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군요. 비혼모는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성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요. 요즘 우리는 사유리 씨를 보고 많이들 이
이 비혼모라는 단어를 아는데 사실 그 앞서서 허수경 씨가 있었던 거죠. 네. 허수경 씨가 비혼모를 결정하게 된 그 시기가 2007년이었습니다. 이때 정자기증으로 임신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자신의 성을 따서 허 씨를 가지고 있는 이 딸이에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기억해보면 굉장히 사회적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이 허수경 씨가 정자기증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는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와, 여성이 어떻게 혼자 남편도 없이 아이를 기르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기를 거야? 네.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을 시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이 또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번의 이혼한 이 전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아픈 사연이 있는 싱글 여성으로서 네. 공개적으로 정자 기증을 받게 됐는데요. 이후에 사실은 이때 사회적으로 우리 시선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혼모 논쟁에 불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편에서는 모성 권리의 선구자다. 내가 내 아이를 낳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아이의 입장도 있는데 왜 이것을 엄마 혼자 결정하느냐라는 이런 굉장히 좀 뜨거운 이런 화두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또 비혼모로 대표되는 방송인이 또 등장했어요. 바로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 씨인데 네.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38였을 때 생리가 불규칙하게 오기 시작했어. 수치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 바로 아기를 가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어. 잠깐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죽어도 후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 거는 진짜 참자. 그래서 내가 시험관을 빨리 했고 그러니까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제 네. 임신을 했을 때는 허수경 씨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경 씨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금 큰 충격이 있었고요. 사유리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 여성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의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 예. 과정에서 과정에서 사유리 씨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과 헤어지게 됐고 그때 내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결혼까지 하고 출산까지 하는데 내 자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됐다. 딩크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면 빨리 나는 일본에 가서 이제 이런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1인 가구 늘어났죠.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 공감이 더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유리 씨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왔음에 굉장히 좀 응원의 목소리가 사실 더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유리 씨 임신이 또 화제가 됐던 이유는 그 원하는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받았다 이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유리 씨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전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동양 사람이 자체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취미부터 성격부터 다 나와요. 그때 저는 IQ보다 EQ를 좀 봤어요. 그 사람이 배려심 많고 상대 마음을 이해하고 눈치가 빠르고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고른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사유리 씨 얘기는 그 뭐 원하는 성격이나 EQ 이런 것까지 다 갖춘 유전자를 선택했다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네. 성격인지를 보고 이세가 어땠으면 좋겠다, 모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정자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자들이 네.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까지 그렇게 제공하지는 않아요. 제공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기증자의 신체 정보, 뭐 키, 체중, 인종, 뭐 건강 정보, 유전 질환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써요. 취미나 성격 같은 걸 본인이 스스로 자기 보고 자료, 자기 소개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읽어보다 보니 이 사람은 EQ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해야지라고 사유 씨가 선택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 EQ라든가 이 네. 모든 것들이 다 유전자에 써 있는 것이 맞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유전 정보로 우리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예를 들면 외향성, 성실성, 이 사람이 자비로운지 아닌지, 뭐 불안하고 우울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두 개는 아니에요. 수백 개의 유전자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뭔가 효과를 발현하는 거지만 분명히 유전자에 있다라는 연구들은 있고요. 그럼 향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시대가 좀 준비할 타이밍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난 당뇨 정력이 있는데 가족력이 네. 있는데 당뇨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만 유전자를 제거한다?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것인가? 그런데 비만은 실제로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뭐 하얀 피부,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오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불임 난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법을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법이 공백이 많고 법이 공백이 있는 게 이제 이시영 씨 사태 같은 경우로 봐서도 이 실제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걸 혼자 시술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그 이후에 법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법적으로 좀 더 완비가 필요하고 1958년도에 만든 민법으로는 아마 채워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급히 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냉동 배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